네, 자, 이어서 이번에는 생명 시스템의 화학 반응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학 반응이라고 되어 있는 거, 우리는 화학 반응은 뭔가 물질이 반응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 물질의 반응 또는 물질의 변화가 바로 생명 시스템에서도 일어난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 생명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우리는 한 단어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그게 바로 물질 대사라는 단어예요. 이 물질 대사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지금 생명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물질 대사가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바로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요. 쉽게 말하면 사람이라고 친다면 인체 내에서 일어나는 현상만을 우리가 물질 대사라고 부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질 대사가 일어나는 장소가 생명체 내라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이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통틀어서 우리는 물질 대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요,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또는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이 물질 대사라는 화학 반응은 대체로 두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작은 물질을 커다랗게 합치는 물질을 합성하는 반응이 있고요. 두 번째는 큰 물질을 쪼개는 반응이에요. 물질을 분해하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합성하는 반응과 분해하는 반응을 통틀어서 우리가 물질 대사라고 부르는데요.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물질 대사는 좀 크게 이야기해서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 대사의 특징이 무엇이냐 첫 번째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물질 대사가 일어날 때는 항상 출입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에너지가 들어오기도 하고 에너지가 나가기도 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어느 경우에 에너지가 들어오고 어느 경우에 에너지가 나가느냐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이 물질 대사의 종류를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물질 대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동화작용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이화작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딱 봐도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둘 중에 하나는 합성이고 둘 중에 하나는 분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동화작용이 바로 물질의 합성, 안 지워져. 물질의 합성작용이고요. 이화작용이 물질의 분해작용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합성할 때랑 물질을 분해할 때 어떠한 특징이 있느냐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동화작용은 물질의 합성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크기가 작았는데 얘네가 합쳐져서 이렇게 커다란 상태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크기가 작은 물질이 큰 물질로 변한다 또는 저분자가 고분자로 변한다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이 저분자가 고분자로 변할 때는 여러분들이 흔하게 생각할 때 작은 물질을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네를 요 사이사이 붙여야 될 거 아니니 그래서 커다란 물질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 사이사이를 붙이기 위하여 에너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동화작용에서는 에너지가 흡수된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걸 우리가 그래프에 표현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래프를 간단하게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X축에다가는 반응이 진행됨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느냐를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세로축에다가는 에너지라고 써볼게요. 일단 우리는 이 화살표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작은 물질을 반응물, 오른쪽에 있는 생성된 물질을 생성물이라고 표현을 할 텐데 반응물과 생성물 사이에 뭘 볼 거냐면 에너지가 커지겠느냐 작아지겠느냐. 근데 동화작용은 에너지를 흡수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림을 어떻게 그리시면 되냐면 이렇게 에너지가 올라가는 형태의 그림을 그려주시면 돼요. 왼쪽을 무조건 반응물을 그려주시고요. 오른쪽을 생성물을 그려주시는데요.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가는 동안에 에너지를 흡수했기 때문에 우리는 에너지가 커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때 흡수하는 에너지의 형태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에너지의 형태는 뭐냐면 바로 열의 형태로 흡수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동화작용을 다른 말로 뭐라고도 부르냐면 열을 흡수했다 그래서 흡열 반응이라고도 표현을 하네요. 반대로 이화작용 같은 경우는 원래는 덩치가 이렇게 컸어. 큰 물질이었는데 얘네가 쪼개져서 얘네가 작은 물질로 다시 나뉘는 현상을 이화작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동화작용 같은 경우에는 작은 물질을 합치기 위해서는 이 사이를 풀칠하듯이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했잖아. 반면에 이화작용 같은 경우는 그냥 다시 나누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에너지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를 버리면 됩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에너지를 방출한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쉽게 고분자는 에너지가 크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분자는 에너지가 작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따라서 이화작용은 에너지가 방출하므로 이것도 역시 우리가 그래프에 표현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가로축에 해당하는 반응이 진행한다 라고 쓰시면 되고요. 세로축에 해당하는 에너지 한번 써볼게요. 얘는 반응물이 애초에 고분자였어. 덩치가 컸거든. 그래서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었으나 생성물 다시 작은 물질로 돌아왔어요. 그러는 동안에 에너지를 방출했거든요. 그래서 에너지가 이렇게 낮아지는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무조건 왼쪽이 반응물이고 오른쪽이 생성물이라고 했어요. 이 이화작용에는 에너지를 방출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사이에 방출이라고 표시를 하시면 되고요. 이때도 역시 에너지를 방출할 때 어떠한 형태로 방출을 하냐면 꼭 열의 형태로 방출을 하거든. 그래서 얘는 열을 방출한다 그래서 또는 열을 발산한다 그래서 발열 반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용어 정리 하나 갈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 동화작용 그래프 같은 경우는 반응물과 생성물 사이에 요 사이에 에너지 크기 있잖아. 예를 들어서 반응물이 가지고 있던 에너지가 뭐 20줄, 생성물이 가지고 있던 에너지가 50줄이라고 치자. 뭐 20칼로리, 50칼로리라고 치자. 그러면 이때 에너지를 얼만큼 흡수했냐면 30칼로리만큼 흡수했어요 라고 하면 되잖아요. 이때 이 반응물과 생성물 사이에 요 사이에 에너지 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반응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동화작용에서는 이 반응열만큼 흡수했다라고 표현을 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화작용에서도 역시 반응물과 생성물 사이에 요 사이의 에너지 크기를 똑같이 반응열이라고 하는 건 같아요. 근데 얘는 반응물의 에너지 크기가 50이고 생성물의 에너지 크기가 20일 거잖아. 얘 같은 경우에는 30만큼 방출했다 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응열의 위치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좋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을 통해 에너지가 흡수하기도 하고 방출하기도 하는구나. 에너지 출입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물질 대사의 두 번째 특징을 보도록 할게요. 자, 물질 대사는 일단 어디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냐면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했어요.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가장 대표적인 합성과 분해 반응, 이거 얘를 안 썼구나. 얘들아, 우리 몸 안에서 또는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동화 반응의 가장 대표적인 얘는 합성자가 들어가면 다 동화작용이야. 그래서 식물에서 일어나는 합성작용 뭐 있냐면, 그쵸? 빛에너지를 이용한 합성작용 있잖아요. 광합성이라고 부르거든요. 동화작용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합성작용 뭐 있냐면 바로 단백질 합성이 있어요. 아미노산이 단백질로 합성되는 과정 있잖아요. 이것도 역시 동화작용이에요. 반대로 이화작용 같은 경우는 물질이 분해되는 과정을 보시면 되거든요. 물질의 분해, 영양분을 분해하여 에너지를 얻는 반응이 있었어요. 그거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세포 호흡이라고 배웠었네요. 세포 호흡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음식물을 먹으면 이제 잘근잘근 쪼개지는 반응도 있잖아요. 그거 우리가 소화라고 부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이화작용이라고 불러. 근데 어쨌든 광합성이든 뭐 단백질 합성이든 또는 세포 호흡이든 소화든지 간에 이러한 물질 대사는 단번에 빠르게 일어나겠니? 그죠? 그게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이 물질 대사는 무조건 어떻게 일어날 거냐면 단계 천천히 일어난다 그래서 단계적 반응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는 연소와 세포 호흡을 비교하는 것도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요.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물질 대사 이야기만 할게요. 예를 들어서 물질을 합성한다고 치면 단번에 이 작은 물질이 이렇게 커다래지는 게 아니라 얘가 이만해졌다, 이만해졌다, 이만해졌다 이렇게 차근차근 커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동화작용이라고 친다면 여러 번에 걸쳐서 합성한다. 그래서 이렇게 계단 형태로 그려주시면 되고요. 아래쪽이 작은 물질, 위쪽이 큰 물질 고분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래쪽은 저분자라고 쓸게요. 다 지워졌어. 헐. Sorry. 아래쪽이 저분자, 위쪽이 고분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이화작용은 커다란 물질이 쪼개지는 거거든. 얘도 역시 단계 쪼개질 겁니다. 그래서 고분자가 이렇게 단계 쪼개진다. 위쪽이 고분자, 아래쪽이 저분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단계 합성하거나 단계 분해를 하잖아. 그럼 에너지도 역시 단계 흡수를 하고요. 단계 방출을 합니다. 물질 대사는 단계적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물질 대사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물질 대사는 대체로 생명체 내에서 그러니까 무조건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거든. 근데 우리 사람이라고 치자. 사람이라고 치면 물질 대사가 잘 일어나는 온도가 몇 도일까? 그쵸? 체온 맞습니다. 왜냐하면 인체의 온도니까 체온이라고 하시면 돼요. 36.5도이거든요. 자, 보통 화학 반응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온도가 높을 때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나요. 근데 우리 체온 같은 경우는 비교적 낮은 온도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제 잠시 후에 이야기를 하도록 할 텐데요. 어쨌든 이 체온에서도
물질 대사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면 효소가 작용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효소라는 단어 기억합니다.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물질 대사는 비교적 낮은 온도인 체온에서도 반응이 잘 일어나는구나. 이게 세 번째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물질 대사의 특징으로서 에너지가 출입한다. 두 번째는 단계적으로 반응을 한다. 세 번째는 체온에서 반응이 잘 일어난다는 거 요 세 가지 꼭 기억하시고요.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효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잠깐 활성화 에너지가 뭔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지금 물질 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 다음 내용이 바로 활성화 에너지거든.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물질 대사를 활성화시키는 에너지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우리가 활성화 에너지라고 부른대요. 갑자기 생각나는데 글씨가 너무 거지 같아서 미안해요. 자, 어쨌든 활성화 에너지라고 부르는데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우리 몸 안에서 동화작용이라고 하는 건 작은 물질을 합쳐서 커다란 물질을 만드는 걸 동화작용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작은 물질이 그냥 물질들이 똥똥똥똥 모이잖아? 그럼 얘네가 갑자기 합쳐져서 막 커다란 물질을 형성해? 그건 아니란 말이죠. 어쨌든 이 작은 물질들이 니네 합쳐져야 돼 하고 이렇게 힘을 한번 줘야 얘네가 확 하고 합쳐지기 시작을 할 거란 말이지. 이때 이 물질들이 합쳐지게끔 신호를 준다 또는 힘을 준다. 그러한 걸 활성화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이 활성화 에너지는 우리가 아까 동화작용, 이화작용할 때 에너지를 흡수해요, 방출해요 이런 거랑은 별개로 어쨌든 반응이 일어나게끔 해주는 에너지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자, 이 활성화 에너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뭘 알아주시면 되냐면 활성화 에너지가 클 때 반응이 잘 일어나느냐, 활성화 에너지가 작을 때 반응이 잘 일어나느냐 이 정도는 구별하시면 좋은데 어쨌든 활성화 에너지는 반응이 일어나게끔 해주는 에너지를 우리가 활성화 에너지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4개의 물질을 합쳐서 커다란 물질을 만들 거야. 근데 이 4개의 물질이 50만큼 에너지가 있어야 합쳐지는 애가 있고 100만큼의 에너지를 줘야만 합쳐지는 애가 있어요. 그럼 어떤 애가 더 반응을 쉽게 할까? 그치? 50만큼의 에너지가 있어도 반응할 수 있는 애가 반응을 더 쉽게 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100은 100만큼의 에너지가 주어져야만 반응이 일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활성화 에너지는 활성화 에너지가 작을수록 반응이 더 잘 일어납니다. 라고 여러분들은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활성화 에너지가 작을수록 반응성이 크다 또는 반응 속도가 빠르다 라고 표현을 하시면 되거든요. 이 활성화 에너지를 우리는 조금 아까 그렸던 동화작용 그래프와 이화작용 그래프에다가 각각 표현을 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아까 그렸던 그래프 가로축에다가는 반응 진행이라고 썼었고요. 세로축에다가는 에너지라고 썼었거든요. 에너지. 그 다음에 반응 진행이요. 자, 동화작용 그래프 어떻게 생겼었냐면 이렇게 반응물보다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높았어요. 왜냐면 에너지를 흡수했거든요. 이화작용 같은 경우는 반응물의 에너지가 컸고요. 생성물의 에너지가 작습니다. 왜냐면 에너지를 방출하거든요. 이때 활성화 에너지의 모양은 어떻게 그리시면 되냐면 곡선, 언덕의 형태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동화작용 같은 경우는 반응물로부터 시작해서 생성물까지 이렇게 곡선으로 이어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화작용도 반응물부터 생성물까지 곡선으로 이어주시면 돼요. 이때 활성화 에너지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반응물로부터 활성화 에너지의 가장 높은 부분까지 요 사이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화작용도 마찬가지로 반응물로부터 가장 높은 곳까지 요 사이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부르는 거 요거 꼭 체크를 해주시고요. 이때 이 활성화 에너지는 언덕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언덕을 넘어야만 반응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야 반응이 더 잘 일어난다는 소리는 이 언덕이 낮아야 당연히 반응이 더 잘 일어날 수 있겠죠.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화작용일 때의 활성화 에너지와 이화작용일 때의 활성화 에너지 어떻게 표현되는지 그림으로 한번 봐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 이 활성화 에너지랑 관련된 애가 이 활성화 에너지랑 관련된 애가 바로 효소예요. 효소.
자, 효소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 몸에서 사용되는 효소가 있기 때문에 그 효소를 뭐라고 부르냐면 생체 촉매라고 부르거든요. 일단 촉매라고 하는 건 우리가 흔히 반응이 잘 일어나도록 돕는 물질, 이걸 촉매라고 불러요. 물론 반응이 잘 안 일어나도록 돕는 물질, 뭐 부촉매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 교육과정에서는 그런 건 생각하지 맙시다. 어쨌든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나게 돕는 역할을 하는 거 생체 촉매 또는 효소다라고 기억을 해주세요.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나게 돕는 역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효소를 활성화 에너지랑 연관을 지어보자. 우리가 활성화 에너지 같은 경우는 높을 때보다 낮을 때 반응을 더 잘한다 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면 이 효소는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나게 돕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럼 얘는 활성화 에너지를 높이는 애예요, 낮추는 애예요? 그죠? 이 효소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아입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서 반응이 잘 일어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거, 그게 바로 효소라는 내용이고요. 이 효소가 활성화 에너지를 낮춘다는 건 우리가 조금 전에 예를 들어서 동화작용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이런 형태로 그래프를 그렸었잖아요. 이때 활성화 에너지를 반응물부터 가장 높은 부분 요 사이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불렀는데요. 효소를 사용하면 이 활성화 에너지를 더 낮춘다라는 내용이에요. 이 언덕의 높이를 더 낮춰서 반응이 더 잘 일어나게 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됩니다. 효소는 그냥 요 정도예요. 자,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 효소의 또 다른 특징으로 뭐 기질특이성 또는 재사용이 가능해 이런 이야기 했었는데요. 기질특이성 같은 경우는 이제 반응물마다 딱 끼워 맞춰지는 효소가 있어서 정해진 반응물에만 반응한다라는 내용이었고요. 이 효소가 화학 반응에 참여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 사용하고 남은 효소는 버려지는 게 아니라 그대로 간직해 뒀다가 또 사용이 가능하다. 그 내용이 재사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효소의 특징으로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고 기질특이성이 있고 재사용이 가능하다. 요 정도로 그냥 용어들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효소의 마지막 예를 하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교육과정에서 자주 등장하는 예이거든요. 효소입니다. 카탈레이스예요. 자, 이 카탈레이스라는 효소는 어떤 화학 반응에 도움을 주는 효소냐면 과산화수소를 분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효소입니다. 과산화수소 분해 효소라고 쓸게요. 먼저 과산화수소라는 건 물보다 수소가 더 많다, 더 과하다 그래서 우리가 과산화수소라고 부르고요. H2O2라고 쓰거든요. 근데 이 과산화수소는 이제 뚜껑을 연체로 오랜 시간 상온에다 보관을 하면 이제 서서히 분해가 일어나는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카탈레이스라는 효소는 과산화수소 분해를 돕는 역할을 하는 애예요. 그래서 카탈레이스가 과산화수소 수에 들어가면 분해가 더 활발하게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 전에 이 카탈레이스가 어디에 들어있느냐,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카탈레이스가 주로 들어있는 곳 감자즙 제일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간도 나옵니다. 반드시 생감자즙, 생간이라고 수업 시간에 강조했었죠. 일단 열이 가해지면 안 된다고 얘기했었어요. 그 이유는 효소가 단백질로 되어 있어서 열이 가해지면 이제 변형이 일어날 수 있거든. 그래서 열이 가해지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어쨌든 이 감자즙이나 생간 속에 들어있는 카탈레이스를 과산화수소 분해 상황에 적용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뭐 시험관 3개 준비 이렇게 하시고요. 여기에다 각각 과산화수소를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첫 번째는 그냥 두시고요. B와 C에는 각각 감자즙을 집어넣고 생간을 집어넣는 거지. 그리고 나서 어디에서 분해가 잘 일어나느냐 봅니다. 당연히 조금 전에 이 카탈레이스는 과산화수소 분해를 돕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B와 C에서 분해가 더 잘 일어나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때 과산화수소 분해 반응식을 좀 보도록 할게요. 과산화수소 같은 경우는 분해가 일어나서 뭘로 분해가 일어나냐면 일부는 물로, 일부는 산소로 분해가 일어나거든요. 자, 이러한 화학 반응식 우리가 6단원 배울 때 화학 반응식 쓰는 법 얘기했잖아요. 양쪽의 원소의 개수가 같아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맞추기 위하여 과산화수소와 물 앞에 2자를 붙여주시면 되고요. 어쨌든 이 카탈레이스가 과산화수소 분해를 돕는다. 이걸 우리는 뭘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산소 발생 정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산소 발생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선 우리는 꺼져가는 불씨 또는 향을 갖다 대면 다시 이제 확 살아나겠죠. 그걸 통해서 알 수 있고요. 또는 이 시험관에 뭐 풍선을
꽂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이 풍선이 부푸는 정도에 따라서 우리는 산소가 얼마나 많이 나왔느냐 덜 나왔느냐를 알아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네요. 그래서 효소의 가장 대표적인 거 카탈레이스 얘기했으니까요.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빠르게 물질 대사도 후루룩 넘어갑니다. 여기까지 할게요.